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은영입니다. 저는 앞에 새 국외 사례 발표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시대 미래 특수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엄청나고 이제 광범위한 이 주제를 듣고 받아들고 설레는 마음과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계속 해 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쓰는 이 시간까지는 사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실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 제가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또 제가 원했던 의도의 이야기들을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또 같이 고민하시면서 오늘 나눌 주제의 이야기들을 통해 앞으로 미래의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더 발전적이고 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우리의 특수교육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들고 이제 방대한 양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듯 주제가 워낙 전체 특수교육을 좀 조망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국외 사례에서는 코로나19에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해왔다. 라고 했다면 이제 이후의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이후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특수교육을 진행해 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배포된 자료집이나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큰 줄기에서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발표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보니까 또 인트로하고 컨클루전 사이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가 본문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본문이라는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봐도 본다고 봤는데도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의 이야기는 이제 교육과정과 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이야기. 또 세 번째는 교수의 관점에서 학습의 관점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교수학습 철학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특수교사는 되어야 하며 앞으로 특수교사가 된 이후 교사는 어떤 재교육과 자기 연찬의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발표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가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미 선생님들이 앞서 여러 사례에서도 나왔듯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변화하는 표준,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의 방향도 좀 그런 방향성을 바꿔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같이 발표의 흐름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뉴 노멀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새로운 표준이라는 단어일 텐데 특수교육에서 뉴 노멀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받아들고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수교육에서의 뉴 노멀,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짧은 키워드로 사실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지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문구가 이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실 가기 전에 우리 특수교육 안에서도 사실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슈를 뉴 노멀에 맞추어서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또 기본교육과정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등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좀 덜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여전히 집단적인 맥락 안에서 특수교육도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개별화 혹은 개인화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뉴 노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여러분이 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의 19로 인해서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실상 교육보다는 안전 또 건강 이런 거에서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낯선었던 교육의 시간들이 흘렀고요. 전면 등교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도 상당히 많은 대응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왔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는가,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이었는가에 대한 의견들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런 시행착오와 우리의 시간들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공론화 또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이라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최선의 방안이 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2장이 넘어갔네요. 이 전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계 전반에 걸쳐서 주된 변화와 쟁점이 있었죠. 이게 특수교육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급하게 도입된 원격 교육이 교육 격차를 더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고 있고, 불공평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더라 의도하지 않게 특정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점도 부각되고 있고요. 가정에서의 교육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갈등이 일어나는, 또 그 안에서 가정의 그런 건강들이, 정신 건강들의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와 효과적인 온라인과 원격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과 함께 이러한 고민해야 될 거리들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도 사실 전반적인 이런 교육계 전반의 변화에서의 쟁점처럼 우리의 특수교육도 비슷한 맥락의 쟁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파란색 상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쟁점 중에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면요. 준비되지 않았던, 갑자기 시행해야 됐던 이런 원격 시행이 학생의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을 많이 부추기기도 했고, 또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교육 방법이고 교육의 전달 체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특수교육의 형태가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이것을 위한 교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특수교육의 전달 체계를 이해했던 것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등에 대한 소위 뉴노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들은 펼쳐지는 것이 또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의 등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예측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변화들을 기대할 테지만 꼭 예측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에게 뉴노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학습된 지식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들, 이러한 것이 다소 느리게 변화했던 과거에 비해서 이제 미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저 한 사람이 사는 그 인생 안에서도 시시때때로 옳았던 것이 더 이상 옳지 않거나 기준이었던 것이 변화되는 등의 경험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0년부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력했던 이런 경험이 교육계에서는 사실 많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노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단선형 학제가 정말 효과적이냐, 교육에 대한 물리적 공간의 체제에서 온라인 학습, 지역이나 마을 교육을 그런 활용하는 공간적 개념의 확장, 그리고 전생의 주기에 걸친 평생 학습, 개별 학습자의 삶에 초점을 둔 교육 등으로 빠르게 교육계 전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뉴노멀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특수교육도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한다. 앞에 여러 학자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태 저희가 특수교육을 배워왔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특수교육이 그간 장애의 개념이, 또 특수교육의 개념이나 우리가 펼쳐내야 하는 그러한 방향성들이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계속 합의된 맥락 안에서 변화되어 왔다는 거 이미 우리가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렇게 긴 호흡의 역사가 아닌 이제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전생의 주기 인생 안에서 계속 이러한 기준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가? 어떤 것이 특수교육의 전문 지식인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디서빌리티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인 맥락으로 계속 변화해 왔던 것처럼 지금 누가 특수교육 대상이야? 무엇을 특수교육 지식이라고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관점들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본다면 내가 아는 혹은 내가 친숙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장애가 더 이상 내가 아는 장애만 가진 그러한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그러할 때 우리는 계속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 또는 내가 알고 내가 친숙한 그러한 교과나 교육 과정이 조정이 되거나 바뀌어져야 한다고 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교과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만 계속 가르치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특수교육의 뉴 노멀 관점에서의 질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냐면 지식이나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특수교육의 불변한 것은 결국 특수교육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는 것이고, 그럼 그 역량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누가 내 앞에 오던지 간에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던지 간에 어떤 것이 우리의 전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뀌던지와 관계없이 그 내 앞에 오는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것을 찾아내어주고 그것을 위한 교육계획을 실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이 결국 특수교육이 불변하게 가지고 있어 왔던 역량이었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명언이 있죠. 21세기의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좀 불분명해서 다시 짚고 가자면 배웠던 것을 더 이상 이게 배움이 아니었다, 이게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배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국 문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지요. 어쩜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이 learn 했던 것을 unlearn 해서 relearn 하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특수교육이 웰컴하게 참여할 것이며 나는 그 안에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로 결국 이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과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읽고 쓸 줄 몰랐던 학생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읽고 쓰기를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역량이, 지식들이 이제는 배우고 다시 배우고를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야 돼, 그럼 배우고 다시 배우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돼 라고 만약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 개별 학습자를 위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그것이 결국 특수교육에서의 변하지 않는 역량의 불변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2장씩 넘어가는 일이 종종 생기네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논의 중입니다. 들어서 아시고 보셔서 아시고 하시겠지만 전체 교육에서의 개발 방향 자체도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화하겠다, 다양화하겠다, 맞춤형으로 가겠다,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 보장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전체적인 교육의 교육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런 변화와 개혁의 2022의 방향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먼저 시행했던, 우리가 먼저 논의해 왔었던, 실천해 오고 있었던 이 개별화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이제 변화시키고 실행하겠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날 거구나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성공한다, 그렇지 않다, 뭐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어떤 가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전체적인 교육이 그렇게 변화할 때 그때의 뉴 노멀에 맞추어 우리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교육적 배치 중심 사고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이야기였죠. 특수교육은 사실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라고 끄덕끄덕 하실 텐데, 이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배치 장소적인 개념으로, 즉
공간적인 개념으로 특수교육의 지원 체제를 결정하고 이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사실 고민을 해보고 제가 계속 연구도 해보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하다 보니 특수교육, 질 높은 특수교육, 즉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교육 과정을 학생한테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개별 학생에게. 네, 그것을 결정한 후에 그에 필요한 환경, 그에 필요한 인적 자원, 그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매체들,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순서성의 차원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제 일반 학교로서 통합을 이야기해 왔고, 그간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통합, 또 같은 공간에서의 수업들, 교육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적인 통합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교육 자체가, 전체 교육의 자체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다채롭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공간에서 옆에 반에 있는 통합학급에 있던 학생을 내가 잠깐씩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어쩌면 사라지는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그 통합학급이라는 혹은 통합교육의 상황들이 어떤 모습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과연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그저 특수학급으로 다시 분리시키는, 우리 공간, 이 공간에 와서 교육해 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여전히 접근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분리가 되거나 배제가 되거나 고립이 되는 결과들을 의도하지 않게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우리가 이제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방안들도 사실 더 멀어져 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장소적 개념 변화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닝 하듯이 이통합교육의 용어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별다른 또 다른 용어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고정적인 물리적 환경과 장소적 개념에서부터 아이들을 지원했던 그간의 방식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일반 교육의 방향들이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활성화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사실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공간적으로 한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한 통합교육의 환경들이 계속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지나면 이제 잠깐 끝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응급 상황으로 그간의 대처를 해왔던 것이라면 이걸 이대로 고착시키면 안 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육의 체제와 환경 안에서의 뉴노멀 시대에는 이 바뀌는 장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그 통합교육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신중한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통합교육의 장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통합교육의 양상들이 꽤나 다채로워질 것이고,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는 벗어 던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이제 특수교육의 회로를 좀 바꿔보자 라고 한 인트로의 문구는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놓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너무나 자명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적 개념에서의 특수교육을 이해하다 보면 당연히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사각지대 아이들이 또 생기게 되는 과오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범하게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이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 없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을 시도했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이 발표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사례를 좀 찾아보고 들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고무됐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수학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하는데, 사회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하는데, 다른 수업들은 그간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져 왔었다면 그것이 원격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업들. 그런 거죠. 그 원격 교육에 대한 교과 교육 과정을 미리 개별화된 목표들을 원격 상황에 맞추어서 일반 학급 선생님과 협의해서 사전에 잘 조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서로 이해도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원격 수업을 위한 사전적 차원에서, 사전교육 차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특수 학급 수업을 통해서 하고, 즉 교사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과제를 온라인에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 온라인 상황 안에서 친구들과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 교육으로 이제 직접 대면 교육을 통해 다 그러한 리터러시를 좀 배운 다음에 실제 원격 상황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노력도 있었고,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연계된 그런 교육활동의 지원 방안들입니다. 또 통합학급 원격 수업을 할 때 물리적으로 특수학급엔 있지만 그 통합학급의 수업을 원격으로 참여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교수를 진행하시기도 하셨고요. 일반 교사가 이제 그 통합학급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교수학습의 지원 방안들을 사전에 특수교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으셨습니다.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나누어주고 아이들과 그런 잠깐의 소통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 아이들이 선호하는 수업 형태에 따라 뭐 실시간 원격 수업, 과제형 수업, 대면 수업 이러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들한테 맞추어서 운영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등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라인과 원격이라는 것이 되냐 되지 않느냐, 어떤 학생한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의 논의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당면되어지는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요, 어디까지 우리는 이 질 높은 원격 수업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그 역량을 우리가 갖출 것이냐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교육과정이 사실 존재하고 있죠.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있고 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물리적 배치의 통합환경 차원이 아닌 교육과정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으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두 개의 교육과정 다 우리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워낙 이제 상위 교육과정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어차피 조정과 수정이 필요로 되어질 때 어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교육과정을 서포트시키는 교육과정을 삼을 건지, 아니면 두 가지의 비중이 동등한지, 아니면 대체 교육과정 안에 초중등 교육과정을 서포트하는 교육과정으로 담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그런 사고의 결정들을 좀 먼저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거는 퉁쳐서 하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교과와 학생, 어떤 교과를 이 학생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따라 교과마다 그 교육과정적인 통합의 방법들을 사실 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요소가 많이 필요한데 언어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교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조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타의 예체능이든 다른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이나 일반 통합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같은 학생이라도 그 안에 내적으로 아이들마다 사실은 교과마다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통합 양상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제가 이제 몇몇 사례들을 좀 만나보고 한 데에서는 사실 그대로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상으로 결론이 지어지더라도 그 과정적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의견을 나누었는가, 얼마나 공유된 책무성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가, 고민하며 그 교과의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등의 팀 접근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상이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치나 장소나 물리적인 개념으로부터 교육 과정적인 통합의 관점으로 좀 전환을 요청하는 1번의 그걸 가장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주제를 던져봐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 내가 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미 익숙한 교육과정, 네, 거기에 사실 학생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학습자마다 어떤 교과의 교육과정들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사실은 그 역동성이 매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런 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리런이 가능해지려면 언런에 해당하는 부분, 폐기하는 거, 그간에 알고 있었던 걸 좀 잊어버리는 거, 다시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 교육에 대한 관습적 오해로부터의 전환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보았지만 보았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저렇게 개별화 교육과 개별화 교육 계획을 따로 나누어서 쓴 이유는 이걸 조금 더 문서에 대한 것과 교육과정 운영 차원의 이야기는 조금 저희가 상이하게 접근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이다. 네. 라고 명제처럼 제가 대학생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꽂히고 개별 학생에 대해서 그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게 특수교육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1대1로 아이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한다 혹은 교육을 한다 라고 하는 것만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교육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는 건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실현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보면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 학생들에게 이 모든 교육과정, 주어지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우리의 모든 교육과정이 모든 게 다 문서화되긴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교육과정은 사실은 학생에게 학교에서 경험시키게 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경험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건 의도한 공식적 교육과정도 있지만 비공식적 교육과정도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도 있고 영교육과정도 있고 많은 교육과정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즉 담고 있는 공식적 교육과정만이 모든 교육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은 너무나 이미 교육에서 자명한 명제입니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그러한 교육과정만으로 한정 짓기도 개별화 교육의 범위는 상당히 좁다. 그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한다라는 차원이지요. 그러다 보니 개별화 교육 계획이 교육과정이다 아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목표 하나이지만 이 학생에게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일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를 굉장히 긴밀한 교집합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학생의 입장에 봤을 땐 굉장히 전생의 주기적인 개별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학생이 개별화된 교육으로서 특수교육이 계속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적격성이 유지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는 결과적으로는 법과 정책이 어떻게 실제화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방향성들이 되겠지만 바람은 그렇게 해서 좀 더 특수교육이 질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이 특수교사 주도의 문서가 아니고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자 중심의 문서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학생의 변화, 요구, 그리고 그간에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 그러한 기록들이 틈틈이 남겨져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개별 학생마다의 삶의 목표로에 대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개별화 교육 계획이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과 같이 오버랩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일을 누가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는 여기서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전문가 중심의 문서로부터 좀 학습자 중심의 문서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 핵심의 문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계속 그 학생과 함께 다니면서
학생과 만나는 교사가 누가 됐던지 간에 어떤 학교급으로 아이가 진학했던지 간에 그 문서들이 그 학생을 정말 잘 기록하고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문서로서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교육적인 요구들을 이렇게 지원받았고 성공했고 또 조정되었고 이러한 방향성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게 요구가 지금도 역으로 많이 있죠. 성인기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간 학년기 동안에 받아왔던 교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뭐 결과물들이 필요하다, 연계가 필요하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연결성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더 많이 아시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의 개별화는 좀 더 우리가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요지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문서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이 일부는 특수교사가 쓰고, 일부는 일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쓰고, 또 일부는 학교 안에 있는 교육복지사가 쓰기도 하고, 방문하는 실효사가 있으면 쓰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수학교의 경우도 담임 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교과 선생님이 쓰시기도 하고, 진로 전담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일부의 목표들을 좀 써보고 운영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게 그 학생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는 그러니까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어 공식적인 교육과정처럼 문서가 남게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문서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하게 됐을 때 사실 우리의 경험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데이터와 자료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되게 저의 경험도 또 우리 각자가 가지는 경험과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늘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학생들은 늘 새로운 요구가 있고 늘 새로운 족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하는 데 사실 굉장히 좋은 문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교수액사 학습으로의 관점 전환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다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그 교수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 이거 익숙하게 그간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전환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직도 좀 우리가 이 학습자 중심의 전환을 하는 것이 조금 낯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됐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자라오면서 세상을 바라봤던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접하는 이해하는 방식과 내 앞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특수교육이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나와는 좀 많이 다르게 세상을 접하고 이해하고 어떤 인식을 하고 배우고 그러한 아이들에게 과연 나는 나의 방식, 내가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방식, 이렇게 배워왔더니 괜찮았어 라고 하는 방식들을 얼마나 우리는 그 학생한테 보고 느끼고 찾아내서 연결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 장애라는 명칭이 그러한 걸 맥락상 보니까 학생의 어떠한 그 개별적인 재능, 소질, 장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더라. 교육적인 맥락에서 그냥 그 한 사람을 잘 나타내어주는 측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거는 연결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지적장애 학생이 있어요. 저 학생은 지적장애 학생이에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그 한마디가 그 학생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다 잘 가르쳐낼 수 있을 거라는 어쩌면 좀 과도한 믿음이나 우리한테 팽배해 있었던 그러한 관념들도 사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삶을 위한 학습, 배움을 위한 학습, 진정한 학습 이러한 것들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현재 미래 사회의 교육의 변화를 두고 보았을 때 내 앞에 있는 아무개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배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것이 결국 개별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을 하였을 때 아이들은 좀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지식과 그러한 기준들은, 사회적인 합의된 기준들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그러한 지식이 더 이상 아이한테 지식이 되지 않아진다면 내가 열심히 그 지식을 가르친 것은 사실 금방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건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해보게 해주고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차원은 결국 내가 보는 삶의 방식과 내가 이해하는 세상이 아닌 학습자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세상과 그들의 양식을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메이커, 결국 인간이 자기의 삶을 메이커 한다라는 맥락에서 메이커로서의 삶을 막 우리가 몇 년 전에 불과 이야기를 했었고, 벌써 이것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 흐름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아까 제가 잠깐도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디지털을 리터러시 해야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기 위한 노력. 그러나 우리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완전 그 환경적으로 그것을 본성적으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반응을 하죠. 혹자는 이렇게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도 어떤 물건을 주면 눌러보는 것부터, 터치해보는 것부터 이렇게 시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아이들은 그렇게 환경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을 때, 그 학생들은 더 이상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다라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는 결론에 이르렀냐면, 학생에게서 들여다보고 거기로부터 답을 찾으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적인 믿음으로, 성공적인 아이들의 교육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이젠 좀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럴 때 개별 학습자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맥락을 잇는 수업 설계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자꾸 촉진을 시켜서 아이들의 배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평가 역시 성취평가의 개념으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성취평가 자체도 굉장히 유목적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교사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에 학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위해 교사가 존재하고,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 속에서 그걸 어떻게 개별화할 것이냐. 그럼 내 앞에 있는 아무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어떤 학습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과정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답을 찾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국 그 학생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특수학교 차원의 학교 차원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질 높은 특수교육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테고, 이제 국가가 주어지는 교육과정으로부터 훨씬 더 자율적이고 다양함을 그 기준들의 근거에 맞추어 담아내는,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 학교 이렇게 다양하고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해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아이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교육과정과 그들의 배움의 방법들에 맞추어진 교육과정을 국간해줄 수가 없고, 시도도 사실 하긴 어렵죠. 단위학교 차원에서 가능하고 한 명 한 명 아이들과 만나는 교사 수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차원의 학교교육과정 이야기도 이제는 굉장히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만의 특수학교만의 학교교육과정들도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이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것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건 사실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떤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오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로 조금 더 확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은 다른 경험들과 그것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 기왕 분리되어 아이들이 특수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것이 일반 학교의 형태와 전형적인 모습들을 뭐 그대로 꼭 갖춰 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사실 뉴 노멀에 대한 이슈로 좀 던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습자의 반응하는 형태, 특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각각의 요구,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을 보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 반응하는 형태로의 특수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변화된 새로운 기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네, 오늘 발표에서 제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데 어쨌든 잘 이겨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범주적 접근에서 비범주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꽤나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계속 많은 내용들을 건드리면서 뭐 되게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굉장히 뭐 마음 한켠에는 무겁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초지일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역량의 불변성, 특수교육이 갖춰야 하는 역량의 불변성에 초점을 두고 사실 최근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 가로 세로 축을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학생,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육의 특수교육의 많은 지식들과 경험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모든 것이 낯설어질 텐데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빠르게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에서에 대한 이야기들로 결국 다른 표현이지만 그러한 표현들이 5가지 안에 들어있다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때 사실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죠. 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가에 대한 초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그리고 무엇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그 어떨 때 특수교육이 필요해 라고 하는 어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고유성 차원에서의 이해를 하는 것이 누가 특수교육 대상자야 라고 하는 학생을 유형화해서 구분하는 것보다 그 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지원의 개별화된 정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될 때 선정을 하여 특수교육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 전환이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0가지 장애 유형,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형에 대해서 유형화로 맞추어 놓은 것을 막 다 엎어가자 뭐 이런 뜻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진단평가를 하거나 할 때 그 진단평가의 과정이나 일어나는 그러한 기준들을 보면 이 학생은 어떤 장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진단하는 그 장애 유형을 진단하는 평가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지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요청되는 학습을 촉진시킬 때 필요해야 하는 그러한 영역들, 그 정도들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교육적 평가로서의 평가도 좀 전환이,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차원적, 범주적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장애 공통적 특성이 있어 라고 우리 그간에 많이 생각해 왔던 것이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그게 너무 공고한데 시대의 변화는 그것보다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지적장애 학생한테 효과적인 교수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서 단기 기억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으로 초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초점이냐면 고민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보고 답을 사실 못 찾았었거든요. 기억력과 아이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아무개 방법을 쓰자라고 했던 그것이 지적장애 학생들한테 효과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적용한 그 당시의 상대가 학생이 지적장애 학생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건데 지적장애 학생에게는 이 교수법이 무조건 효과적이고 항상 효과적이고 또 그건 마치 이 고유의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만 혹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화된 교수법이나 전략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좀
그냥 한 개인에 대한 고유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은 학습 양상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향상시키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건 꼭 장애의 정도와 장애의 유형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이라는 뉴노멀의 쟁점들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해줄 게 없다. 내가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낯서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굉장히 조심해 주어야 할 것 중에 하나로서 특수교육을 한다라는 미명을 굉장히 대상화시켜버리는 특정 집단을 굉장히 대상화시켜버리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경각심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때때로 풀아웃해서 특수학급에서 수업도 하고 다시 아이들을 풀인해서 거기서 지원하기도 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의 형태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그런 개인 고유의 차원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좀 낯설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함께 맞대어서 팀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차원적 차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쉼없이 우리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이면 제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래의 특수교육을, 이런 전망을 우리가 하고 이런 뉴노멀이 있을 거라고 만약에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물론 이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측되어진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특수교사가 되어야 하며 특수교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우린 재교육과 자기연찬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중요한 점은 이 앞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그간 내가 특수교육과를 선택해서 특수교사가 돼야지 라고 했던 것 이전까지, 즉 고등학교까지 나는 학습자로서 굉장히 일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혹은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테고 특수교사가 되어야지라고 했던 그 이후의 시간은 얼마나 기존에 내가 배워왔던 일반 교육 안에서 자칫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그것을 투박하더라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그 철학 그대로 이미 특수교사가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그런 뉴노멀들은 실행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안 될 거고 낯설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교육 차원들이 우리가 교사교육으로 오늘과 같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그간 받아왔던 나의 보편교육은 나의 일반 교육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걸 직시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언런해야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가 바꿔내야 하는 게 내 안에서 무엇이 있을지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것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왜 자료를 모아야 하는가 왜 학생들을 들여다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는 리런할 수 있고요. 다시 배우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들은 그대로 불변할 것이며 그걸 가진 좀 더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 누가 특수교육을 원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객관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막 넘어가네요. 네. 그 5개 정도로 제가 유목화해서 미래의 뉴노멀 시대의 특수교육을 좀 전망해 보았는데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다리는 것 말고요. 우리가 기다렸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주도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키는 특수교육이 교육을 굉장히 주름 잡는 그런 변화들의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교육은 교육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다른 학생들에 비한 교육에 보여지는 양상과 형태가 다르다고 교육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잠재된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들을 실현해낼 때 그 방법과 펼쳐지는 양상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특수교육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네,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한테 불편하지를 않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보고 저도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어렵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학생들,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게 교육의 일이고 특히 특수교육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미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일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력한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장 1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별반 이제 결과가 없었다 이렇게 상심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잘 자료화되고 데이터화 되다 보면 그 아이가 3년 뒤에 6년 뒤에 12년 뒤에 어떻게 우리한테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좀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제 진심들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고요. 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계속 정진해 보도록 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면 함께 이러한 기쁜 이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